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한국사 강사로 인기를 모았던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이어서 헌법재판소가 편향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 어떻게 봐야 할지 일부에서 짚어보고요. 유명 방송인이자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가로 잘 알려진 백종원 씨가 설 명절을 앞두고 판매에 나선 통조림 햄 선물 세트의 가격 책정을 두고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백 대표의 상술 때문에 불거진 논란인지 아니면 과도한 비판의 결과물인지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월 1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석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분 설 연휴는 잘 보내셨고요. 네. 네, 최민석 작가에게는 특별히 좀 여쭐 게 있는데 책을 내셨네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그 방송에서 얘기를 하려고 드린 건 아닌데. 네. 마드리드 일기. 네. 오. 제가 예전에 토지문화관이라고 우리나라에 있어요. 뭐냐면 박경리 선생님께서 네. 토지로 이제 큰 성공을 거두시고 이 성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후배 작가들을 위해서 좀 공헌을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후배들의 지필시를 만들었고 그걸 이제 토지문화관 그 재단을 토지문화재단이라고 하는데 거기랑 스페인 문화체육부랑 체결을 해서 스페인 작가 한 명이 토지문화관에 머물고 한국 작가 한 명이 스페인 문화부에서 갖고 있는 레지던시에 교환 학생이 아니라 맞습니다. 교환 작가구나. 정확히 그 프로그램 이름이 교환 작가예요. 그래서 제가 교환 작가로 마드리드에 가서 예. 2달 반 동안 야. 머물렀던 그 체험기입니다. 일기 형식으로 썼습니다. 에세이집입니다. 네, 잘 읽어보겠습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네, 많이 감사합니다. 팔리기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뜨거운 외면을 받고 있는데 또 김종배 선생님 덕분에 경향이 바뀔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잠깐만, 그러니까 부담되잖아. 바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김종배 마케팅의 힘을 한번 이번 기회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네. 금방 들어툭 나는데. 네. 자,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기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믿고 있습니까? 이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짜여진 대로 재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검은 내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한길이가 선관들을 비판하니까 민주당도 저를 고발했지 않습니까? 제 모든 걸 걸고 제 연봉 60억 다 포기하고 대한민국 살리는 것이지 더 우선이다. 이승만, 여수 순천 사건, 제주 4.3 사건, 한국전쟁 중에 3번의 계엄령은 전시 계엄령이니까 빼더라도 부산 정치 파동 그리고 4.19까지 비상 계엄령 이승만 4번, 박정희 5.16 한을 수교한다고 그걸 막으려고 했던 6.3시 진압하는 과정 그리고 10월 유신 선포하고 부마 항쟁 때까지 박정희 4번 사실상 최규하가 11.6 사건 이후에 비상계엄을 발표했지만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 그리고 전두환은 그 11.6 비상계엄을 5.17 비상계엄으로 확대시켰으니까 가장 나쁜 비상계엄 전두환 한번 그리고 12.3 비상계엄 윤석열 한번. 네, 지금 두 사람의 목소리를 차례로 들어보셨는데요. 두 사람 모두 한국사 1타 강사로 통하는 분들입니다. 전한길 씨, 그다음에 황현필 씨 목소리 들었는데요. 아무튼 요즘 시국, 요즘 전국과 관련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좀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이제 여러 시사 프로에 나갈 일이 있는데 이 특히 이 전한길 역사 강사의 이슈를 많이 다루더라고요. 이제 보수 종합편성 채널 등에서 다루는데 제가 그래서 방송을 준비하면서 쭉 들어봤어요. 뭐 다 듣진 못했지만 어떤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전 했습니다. 이를테면 계몽령이라는 취지에 좀 공감을 하면서 굉장히 짧게 끝났다. 그러니까 이건 경고성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군인이 뭐 수천 명, 수만 명도 아니고 몇백 명 단위로 선관위 국회에 들어간 게 크게 무슨 문제냐. 실탄도 없었다. 이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 겁니다. 실탄은 제공이 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이건 결과론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계엄이 성공을 해서 장기화됐으면 의견을 달리했을 건가요?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대단히 가짜뉴스라고 폄훼했던 부분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부풀어지고 이른바 스피커가 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게 마치 진짜이냐 정당했던 것이냐 이렇게 유통이 되는구나 좀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나 부정선거 논쟁이라는 말 자체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뭐 이런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의혹들은 대법에서까지 그 다 부인을 하고 그 논쟁이 끝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마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냐 이야기하는 건 사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시작이고 대한민국의 존립 가치에 대한 도전 가치처럼 느껴져서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의심해볼 만한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걸 다시 논쟁 사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유명 스타 강사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건 문제가 더 커진다고 봅니다. 최민석 작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그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각자 다 개인의 뭐 가치관에 맞게 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 그러고 있고 양쪽의 다른 주장들을 잠깐 오디오로 들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결국 우리 수기 민주주의는 토론을 통해서 여러 주장들이 대립하고 대결해서 결국은 진실을 가려내는 과정을 겪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이제 대형 스피커인데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스피커도 걸러지고 진실도 걸러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공이 황연필 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전한길 씨 발언을 두고 논란이니까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황연필 강사도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여러 차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지 않았느냐. 뭐가 다르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계엄은 가치가 충돌하는 영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했고 부적절한 걸 넘어서 완전 위헌 위법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정당한 일인 양이라고 해서 가치가 충돌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레임을 바꾸고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계엄과 관련해서 과거를 적시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과 정말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아까도 M장이 짚어주셨지만 대법원에서 120여 건이 넘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다 실체가 없다라고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흔드는 건 그건 민주주의랑 대한민국의 근간을 그냥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같은 선상에서 논란이다라고 해서 충돌한다고 보여지지 않고 그래서 더 문제의식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는 게 전한길 씨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 지금 저희가 오디오 들은 부분도요.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요. 울면서 호소드립니다가 제목인데 하루 만에 300만 명 이상의 317만 명이 봤습니다. 이 부분이 유통되고 있다는 건 저는 이건 대한민국의 건강성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장유미 변호사의 말씀은 전한길 씨는 사실 영역을 건드렸고 네. 황연필 씨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반열에 놓고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 어떠십니까? 저도 동일선상에서 접근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대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개인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우리가 막으면 파시즘 사회가 되는 거고 대신 황연필 강사와 전한길 강사의 컨텐츠를 평가하는 건 이미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뭐 다 하셨을 거고 대신 이거를 동일선상에 놓고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BBC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룰 때 기계적인 중립성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컨대 극우에 치달은 그 주장에 대해서 동일하게 3분짜리 뉴스에서 1분 30초를 주지 않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21세기에서는 여러 각국의 언론들의 보도 양식을 통해서 청취자들도 그다음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많이 의견을 갖고 있을 거고 우리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내 의견과 극단적으로 다른 주장에 대해서 배척할 것이냐 아니면 그 맥락을 한번 들여다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가 굉장히 한정적인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역사 같은 경우는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학자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상상력을 더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계엄 내란 사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역사란 말이죠. 그리고 정보라는 것들이 분명히 다 존재해요.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누군가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의 영역이라고 좀 봅니다. 근데 역사 강사라고 하면 그 말의 힘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실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런 분이 이렇게 지금 사실관계가 확실하게 증명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 마치 맞는 것이냐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저는 위험한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그 국방부 자료에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표현을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분쟁 지역이라는 표현은 뭔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의미가 섞여 있는 표현이잖아요. 전한길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도 분명히 역사에 남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게 역사학 강사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네? 라고 역사에 남을 거예요. 그럼 우리의 후손들이 이거에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저는 잘못된 이 자료들이 흘러들어갈 여지가 충분히 남겨질 수 있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제가 균형을 위해서 한번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사실 사실의 영역과 의견의 영역이 칼로 무호 자르듯이 딱 기계적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실 기술에서도 사실은 가치가 스며 있는 언어를 쓰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과 가치가 그렇게 그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도 있어요. 철학적으로. 그런 것에 기초해서 보면 이건 전한길 씨는 의견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도 달리 해석할 여지는 있어요. 그런 점에서 설령 그것을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전한길 씨의 얘기도 의견의 영역이라고 간주를 한다고 치더라도 자 여기서 그러면 논점을 좀 좁혀 들어가야 되는 게 어제 저희가 언론 어때에서도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전한길 씨가 그런 주장을 한 게 논점이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한 전한길 씨의 말을 대서특필하고 있는 언론의 문제가 더 큰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어떤 그 같이 운영되는 시민의 한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자유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아무 개가 이런 의견을 표명했다고 다 대서특필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서특필될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계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언급한 의견의 대상 영역에 대해서 그만큼의 나름의 전문성이나 고급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고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예가 내부 고발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거기서 귀를 쫑긋하죠. 왜냐하면 내부 고발은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고발했다는 점에서 여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깔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의견 표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사회적 가치를 부여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냐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저널리즘 교과서를 보면 제일 처음에 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이건 화제성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뉴스의 속성 중에 중요한 것이 화제성과 시의성인데 꽤 많은 언론들이 전한길 강사의 이 개인 방송에서 했던 말을 대서특필하는 이 방식이 마치 타블로이드 보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그냥 자기 개인 방송에서 자기 구독자들에게도 어떤 구독자는 이 의견이 맞지 않을 거예요. 어떤 구독자에게는 의견이 맞을 거고 개인 방송에서는 자기가 극단적인 주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그냥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공론장으로 넘어와서 이것이 공적인 이슈로 다뤄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과연 그런 가치가 있는 주장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유튜브는 더욱더 확산될 것이고 영향력을 떨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하고, 그렇다면 개인 방송에서는 별의별 주장들이 다 나올 거거든요. 단지 구독자 수가 많다고 해서 그걸 일일이 메이저 언론에서 다룰 필요가 있느냐. 이건 사실 언론의 상업적 속성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스피커의 어떤 전문성에서 비롯된 신뢰성의 기초에서 그걸 인용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스피커의 상업성에 따라서 그 인용 보도를 하는 것이냐는 차원이 다른 것이니까. 네. 좀 후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유명 셀럽이나 유명한 유튜버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다뤄지는 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 유튜버들이 사회적으로 좀 많은 인기를 얻고 각광을 받으면서,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을 막대하게 좀 행사하기 시작하는 유튜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언론에서도 사실 굉장히 다루고 싶은, 잘 팔리는 기사가 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 자체를 이제 와서 부정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보도의 방식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이슈가 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거를 유튜브에 관련된 이슈가 되는 지점이 있어서 보도한다 그러면 주변에 둘러싼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보도하려는 노력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이 논란만 그냥 보도를 하지 그 외에 객관적인 사실,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는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저는 보도의 방식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사실의 영역과 의견의 영역 같은 경우 전한길 강사가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좀 구분이 돼야 되는 게, 지금 전한길 강사와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대법에서 다 이거는 이 판단을 끝낸 문제예요.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소모적인 논쟁이 되는 거고, 이 근간이 흔들려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 약속을 통해서 3심제를 통해서 대법까지 가서 판단이 내려진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이전에는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본다는 거는 우리 사회가 모두가 한 약속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고 반드시 지켜져야지만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문제점을 제기하고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우주 현상에 대해서 3명의 말을 인용 보도를 해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을 인용을 해요. 네. 트럼프가 한 말을 인용을 해요. 김종배가 한 말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한 말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따른 어떤 해석이기 때문에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접근하죠. 네.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 천체물리학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뭐 트럼프네 유명인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이렇게 접근하겠죠. 네. 김종배가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듣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들을 겁니다. 많이 들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역사 강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네. 그러면 요 3가지의 케이스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 저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언론은 두 번째 차원에서 접근에 들어가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주 현상에 대한 어떤 규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재밌다, 팔린다, 화제가 된다, 이렇게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 언론의 무책임성이죠. 근데 네. 역사 강사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역사, 그러니까 뭔가 역사에 대한 고민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계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역사 의식을 어느 정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청취할 만하지 않냐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바로 그 점을 말씀하시니까 새길로 잠깐 빠질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른바 한국사 일타 강사의 그 역사 문제와 관련한 발언이 많이 뉴스화돼요. 네. 자, 그런데 한국사를 전공한 학자들의 이야기는 거의 뉴스가 되지를 않아요. 자,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셀럽의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의 말을 반영해 줄 때 이른바 이 열독률, 뭐 어쨌든 클릭수 같은 게 높아진다는 그 상업성과 결부되어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정론지필이라기보다는 좀 현상을 건드리듯이 하는 게 사실 지금 언론의 좀 형태이다 보니까 그 맥락에서 이른바 일타 강사, 유명인들이 본인과 다소 거리가 있거나 무관한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더라도 좀 화제가 더 되는 게 아닌가. 짧게,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이렇게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다. 막을 수도 없고요. 이건 헌법상 보장된 권리고, 제가 전한길 강사가 이야기하는 걸 봤더니 그러니까 이건 진정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그것을
다루는 언론의 방식이 더 이걸 키우는 부분, 더 유통시키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더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오늘 방송하면서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럼 비교해서 그러니까 뭐 전환기 씨는 주로 이제 어떤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타 강사로 그러니까 약간 뭐 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분이 어떤 학생들 뭐 대상으로 하는 만약에 했다고 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셀럽이니까 인용 보도를 했는데 어느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것도 뉴스가 될 겁니다. 왜? 정반대로. 그렇죠. 네. 정반대로 학생들에게 지금 의식화 교육시킨다. 네, 네. 네. 그럼 뭐가 다른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동일 잣대가 그럼 지금 관철되고 있는 것이냐 문제도 따져볼 수 있는 것이겠죠. 발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강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그들도 하나의 시민으로서 어떤 그 표현의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네. 헌법상 권리가 있죠. 근데 왜 그걸 차등해서 어떤 접근하느냐. 우리 언론이 이 점을 제기를 하는 것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금방 후딱 지나갔는데요. 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MC 장원, 장유미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 주제도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여튼 설 선물 세트로 백캠 세트입니다. 기다리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100% 한돈입니다. 100% 한돈. 정말 가격 좋습니다. DC에서 51,900원짜리를 28,500원. 더본 코리아가 내놓은 통조림 햄. 비싸게 원가 책정해놓고 할인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비판. 그리고 타사 제품 돼지고기 함량 대비 적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백종원 대표는 해명 영상을 올렸는데요. 햄은 1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 대비 저희는 굉장히 소량에 속해요. 그 원가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우리는 애초에 이걸 개발했을 때 부대찌개에 가깝게, 여기엔 자세히 표기는 안 되지만 양념류들이 들어가요. 끓였을 경우 국물의 어떤 감칠맛이나 국물의 여러 가지 맛이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 유통 마진이 대략적으로 40에서 45% 사이예요. 백종원 대표라 치르는 홍역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터질 게 터졌다고 봐야 할까요? 오, 네.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 들어가면 네. 원래 가격 얼마 이렇게 줄 쫙 그어놓고 네. 할인가 얼마 이런 거 많잖아요. 네네. 뭐 같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요?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아니 뭐 이제 설맞이 특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단지 같은 것도 많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할인을 진행한다라고 그러는 건 많이 있는데 그게 과연 진짜 사실일까? 이렇게 이 가격에 원래 팔 수 있는 건데 원래는 이만큼 비싸게 팔았던 건가? 오히려 역으로 좀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 장사라는 게 이윤 없이 할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네. 뭐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네. 미치고 판다. 미치고 판다. 저도 장사 많이 해봤지만 네. 조금 남길 수는 있지만 손해보고 하는 장사는 존재할 수 없어요. 네. 오래 갈 수 없죠. 망하죠. 어떻게 계속 하겠어요. 할인된 가격도 어느 정도 이윤이 남는 가격이라고는 다들 대부분 이해하시겠죠, 사실. 근데 아니, 이제 현혹시키긴 하죠. 근데 저는 조금 전에 백종원 대표의 육성에 어찌보면 힌트가 있다고 보는데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엔 51,900원으로 책정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책정을 했던 것은 원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파는 가격이 28,500원이라면서요. 네. 그럼 이거 원가 이하로 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럼 원가 이하로 판다는 얘기는 결국 미치고 판다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M장은 미치고 네. 파는 경우는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애당초 51,900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도하게 그러니까 책정된 그 애초 금액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백종원 씨 주장에 따르면 이게 본인이 정말 이문을 남기려고 한다기보다는 이게 뒷다리살이 그렇게 한돈 농가에서 많이 팔리는 부위는 아니래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좀 매입해가지고 상품화하려는 의도도 있어서 대단히 조금 남긴다. 그래서 세트를 28,500원에 팔게 되면은 하나당 이제 이문이 떨어지는 건 이제 1,500원 받게 되지 않을까. 거의 뭐 미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소액만 남기고 판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니 그러면 하는데요. 처음부터 그 가격으로 팔면 되지. 근데 그게 회사 운영비 제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평소에는 회사 운영비가 포함된 거고 이번 특가 때는 회사 운영비 제외하고 진짜 1,500원만 남기고 팔겠다. 그러면 미치고 한 파는 거 거죠. 맞겠네요. 회사 운영비까지 포함을 시키면. 그러면 M장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리 좀 해주세요. 자, 모르겠어요. 그 회사 이 구조를 정확하게 제가 들어가서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판단 내릴 수 없지만 사실 믿지고 판단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업하시는 분이 그때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고 뭐 사업을 지금까지 잘해오신 분으로 유명한데 그리고 근데 좀 선해 좋게 해석을 하면 네. 백종원 씨가 지금 사업이 잘 나가는데 네. 이거 햄세트 좀 팔아서 네. 번다면 얼마나 번다고 네. 그랬겠냐. 그러니까 명절에 맞춰서 네. 그냥 그렇게 했던 건데 네. 뭐 그러다 보면 정말로 염가에 했던 것도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잖아요, 사실. 뭐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백종원 씨는 워낙 유명한 방송인이시고 네. 인기도 많고 팬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 더본 코리아에서 만든 상품이냐 아니면 백종원 팬들을 위해서 만든 굿즈 상품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애매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비판의 핵심은 뭡니까? 비판의 핵심은 본인의 한 말이랑 이게 상충된다라는 네. 게 저도 이제 쭉 의견 같은 것들을 좀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돼지고기 함량이 아주 경쟁사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유사한 제품보다 함량률이 좀 떨어져요. 근데 과거에 본인이 이제 뭐 레시피 같은 거 지도를 하면서 소세지에는 돼지고기 함량이 진짜 중요한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어요. 네. 근데 본인이 상품을 만들면서는 함량이 떨어지고 뭐 양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하는 게 이거 자기가 과거에 한 말이랑 다른 거 아니야? 라는 지적도 있고 가격보다도 네네. 뭐 그런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돼지고기 함량이 높을수록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를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자영업자분께 이야기를 했던 게 있어요. 네, 그렇겠죠, 당연히. 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근데 이번에 만드신 이 백햄 같은 경우 경쟁사에서 만든 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땡팸이라는 그 제품보다 돼지고기 함유량이 적고 가격은 비싸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백 대표는 양념값 이걸 강조를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제 잘 판단하시기 위해서 정보를 좀 종합적으로 드리자면 백종원 대표는 왜 이번에 할인을 했느냐 본인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앞으로 햄이 많이 팔리면 단가가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박리담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네. 소비자 혹은 이제 네. 방송을 봤던 시청자들의 플러스 구독자의 입장으로는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매체에서 줬던 메시지는 네. 그냥 음식 맛이 맛있는 거로는 부족하다. 맛있는 음식을 싸게 팔아야 소비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줬는데 이 햄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와 구독자, 시청자들은 이때까지 줬던 메시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신뢰성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불똥이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중국집 프랜차이즈. 네. 네. 뭐 이 점검하는 콘텐츠 이런 게 나오는데. 네. 백종원 대표가 유튜브를 합니다. 그 콘텐츠 중에 하나가 자신이 운영하는 그 프랜차이즈 홍콩 반점이 있어요. 네. 여기 가맹점을 불시에 방문을 해서 음식 맛을 점검을 해요. 네. 이 영상의 대략적인 패턴이 불시에 방문해서 맛을 보거나 아니면 요것도 이제 좀 알려지니까 가면 알잖아요. 누가 왔다.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배달 주문을 합니다. 배달 주문을 해서 음식을 맛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해당 매장을 방문해서 불시에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백종원 대표의 지적을 받은 점주들이 이제 제대로 된 음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대표한테 합격 판정을 받은 후에 백 대표가 이제는 이렇게 음식을 내놔라라고 요청을 하는 식인 거죠. 그런데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니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왜 백종원 대표가 찾아가야만 제대로 된 짬뽕을 먹을 수 있는 거냐 이런 불만부터 해서 그럼 소비자들의 지적했을 때 네. 어떻게 했느냐 이야기가 그렇죠. 되는 네. 거고요. 왜 암행어사가 가야만 제대로 마을 관리가 이루어지냐 뭐 이런 맥락이고 마패가 있네 없네. 네. 네. 두 번째는 가맹점 관리가 안 되는 것을 오롯이 점주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있느냐. 본사도 그동안 관리를 좀 충실히 못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과거 백종원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은 좀 다르지 않느냐. 네. 이런 식의 접근과 비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거는 개인에 대한 뭐랄까요, 도덕적 잣대랄까, 이게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백종원 씨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그 정치권에서 아무개의적은 아무개라고 그렇죠. 하는 예. 유행어처럼 비슷하게 됐던 게 이번에 그렇죠. 이제 요식업으로 간 겁니까? 백적백 같은 느낌으로 본인은 과거에 싸게 저렴하게 그리고 이렇게 맛있게 이런 걸 강조했으면서 왜 이렇게 비싸게 팔어? 심지어는 이 비싸게 파는 것도 원래 더 싸게 팔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이번에 설 특판이라고 해서 했지만 다른 사이트에선 이미 유사한 가격에 팔고 있었는데 뭐 이런 좀 비판이 있는 것 같고, 그 잣대가 백종원 씨에 대해서는 워낙에 사업적으로도 크게 성공을 했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뭐 지역 상권과도 협업을 하고 이런 이미지가 워낙 강했다 보니까 이거 너무 돈벌이에 골몰하면서 이거 사실상 본인이 과거에 했던 행적과는 좀 다른 행보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가 좀 뭐랄까요,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걸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 근데 같아요. 그런 식으로는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언행 일치가 안 되고 있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냥 사업만 하시는 분의 회사에서 이렇게 제품을 냈다가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소비자가 소비를 안 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냥 실패한 가격 정책이 되면서 다른 제품을 만들면 그냥 끝나는 문제예요. 이거 여기에 어떤 도덕적 자체를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문제점은 이 더본코리아는 회사는 백종원 씨의 회사고 백종원 씨의 지분이 70% 이상 있고,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백종원 씨가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예요. 백종원 씨에 대한 평가가 브랜드 가치로 이어진단 말이죠.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역시 그 네. 공통점은 셀럽이라는 데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종원 씨의 이미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골목 상권도 살리고 지방 상권도 살리고 가게가 잘 안 되는 사람한테 가서 굉장히 훌륭한 조언도 해주고 따끔하게 충고도 해주고 이런 이미지로 방송에서는 이미지를 쌓았는데 네. 개인 사업을 할 때는 이게 충돌이 된단 말이죠. 사업이라는 게 도덕적 자체를 들이대가지고 이거를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람들은 이걸 섞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본인이 방송에서 했던 말과 사업할 때의 기준은 왜 다르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업은 그렇게 도덕적 잣대로 운영되지 않거든요. 무조건 이익을 남겨야 되고 모든 사람을 100% 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사업은. 예. 근데 사람들은 똑같이 백종원이라는 개인에게 거는 기대를 사업에도 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서 오는 간격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죠. 그러니까 작년이었던가요? 그 지금 가맹점주들과 갈등 빚었던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연돈 볼가치 가맹점주들이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굉장히 여러 명들이, 그러니까 한 8분이 더 집중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공정위에 신고까지 했었어요. 공정위가 실제로 실사까지 나왔다라는 이제 기사까지 보도가 됐는데 가장 요점은 그겁니다. 이제 가맹점주가 많이 모집이 돼야 사실 사업도 번창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집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득을 어느 정도나 얻을 수 있는지, 매출액이 어느 정도는 장담이 보장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야기 설명을 들었다는 게 이 가맹점주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 매출에는 턱없이 못 미치니까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더본코리아 측은 가맹점주들을 모집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매출액까지 제시를 하거나 그걸 약속하거나 할 수는 없는 구조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좀 부딪히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고 이 공정의 결과에 따라서 이거 민사 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가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실제로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확인은 안 되는데요. 아직까지 해결은 되고 있지 못한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는 백종원 대표 개인으로 한정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가맹점주들에게 그 영향이 고스란히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다는 데 사실 문제의 핵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본코리아 가맹점 숫자만 2,785개. 네. 그럼 점주도 그만큼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백종원 씨로 인해서 불거진 논란이 가맹점에 고스란히 이게 이제 넘어갈 수도 이게 핵심 문제입니다. 네. 이 더본코리아가 보통의 다른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달리 다브랜드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93년에 백종원의 쌈밥이라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입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25개의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돼서 자치가 사라진 브랜드도 25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시작하고 굉장히 또 많이 접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사실 매출 비중의 핵심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백다방입니다. 요게 37.3%예요. 그리고 지금 2,785개 가맹점이 있는데 전체 가맹점 중에 1,449개가 백다방입니다. 그러니까 백다방이 압도적으로 다른 브랜드들을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되죠. 더본 코리아 내에서. 예. 그 2023년에 폐점한 점포가 230곳인데 요건 전년 대비 전년에는 175곳이었어요. 더 늘어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백종원 대표는 뭐 새마을 식당이나 홍콩 반점 같은 오래된 브랜드는 20년이 넘었는데 그 정도면 이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다. 그리고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던 식당을 아들이 안 받아서 하겠다 하면 폐점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맹점주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왜냐하면 더본코리아 그 주식이 있고 네.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투자 주주들도 네. 지금 그렇죠. 투자한 주주들의 99%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주가가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한테 기댄 사업 형태의 명암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흑백요리사로 저희도 주제로 네. 다뤘지만 그때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때 그 연돈 볼가치 사태가 있었는데 그걸 다 넘었다라는 평가가 나올 만치 상장하는데도 순항을 했고 사실상 그게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가 없고 그런데 다시 왜냐하면 이 프랜차이즈들 이름에서도 보이지만 백종원 씨한테 대단히 많은 걸 기대고 있어요. 백햄, 백다방 본인을 브랜드화한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사실 이 백햄이라는 걸 팔면서 구설에 오르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주주들한테 손실이 안겨지고 그러니까 이게 평판 리스크가 너무 개인한테 이 CEO한테 기댄 부분이 이 기업의 한계이자 뭐 이런 좀 단점으로 지금 다시금 화제가 한참 막 그 기업 가치가 높아질 때는 사실 장점으로 작용했죠. 이 백종원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서 회사 가치도 함께 동반 상승했으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늘 한결같이 좋은 평가만 받고 항상 잘 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종원 개인이 잘못되면 그게 브랜드 가치로도 또 연동이 되니까 사업으로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지점을 안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백종원 씨의 경우는 이건 뭐 경우는 완전히 다른 건데 네. 이른바 이제 오너 리스크가 우리 사회에서 한때 이제 뭐 얘기가 네. 많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너의 어떤 뭐 일탈 행위, 불법 행위 이런 것들이 결국 회사 브랜드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주주들에게 그다음에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가 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오너 리스크 방지법 이런 것들도 막 얘기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오너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중적 유명세가 없는 오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백종원 씨의 경우에는 오너임과 동시에 셀럽인 그리고 셀럽이라고 하는 것에는 결국은 어떤 그 유명세에 따라붙는 신뢰 자본이라는 걸 가지고 일정하게 기업 활동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 백종원 대표가 뭐 음주운전을 했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이죠. 휘말렸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백종원 대표가 갖고 있었던 신뢰 자본이 어느 정도 깎이면서 그렇죠. 주주의 손실로 이어졌고 그 지금 이제 주가를 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한 40% 정도 빠졌더라고요. 6개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더본코리아라는 기업이 M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종원 대표가 갖고 있던 그 크레디빌리티, 이 신뢰성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회사다. 그리고 이 CEO의 신뢰도가 무너지면 이 회사도 흔들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요번 그 현상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업과 소비자 간의 신뢰의 문제. 그리고 이제 그 기업과 소비자 간의 신뢰에 있어서 그 신뢰를 더 키우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오너의 역할, 오너의 비중. 이 문제가 이제 백종원 대표의 케이스에서 이제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예? 이거 되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되게 너무 어려운 문제죠. 저희가 뭐 컨설턴트도 아니고 뭐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자격도 제가 없는데. 기업을 하나 차렸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제가 어떤 뭐냐면 유명세를 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 내가 거기 올라타면 우리 기업 확장에 도움이 되면 마다할 오너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호사다마라고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그냥 교과서적인 답을 하자면 예전에 PR 시간에 배웠던 핵심이 메시지의 일관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약속의 실천. 그러니까 소비자와 대중에게 줬던 약속 예를 들어서 볼땡이라는
그 자동차 회사는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다른 서비스는 떨어져도 이 회사는 절대 안전성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더본코리아가 준 그 약속, 사회에 준 약속은 맛있고 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맛은 평가할 자격은 없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네. 결국은 다시 이제 질 좋고 값싼 음식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백종원 대표가 그 흑백 요리사를 보면 저 서민 음식만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파인 다이닝도 굉장히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그쪽으로 가고 싶다면 미리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우리가 출시하는 상품은 이쪽으로 시도를 할 것이고 그런 지평을 넓혀가겠다. 그런 메시지의 일관성이 사실은 약속이고 그 약속이 실천될 때 신뢰는 회복되지 않을까. 네, 주제 넘게 생각해 봅니다. M장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뭐 이름값이라는 거는 늘 존재하죠. 근데 이제 소비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이름값보다는 실제 퀄리티, 시스템을 좀 봐야 되거든요. 가맹점주분들도 아마 이 브랜드 이름값을 보고 대부분 시작을 하셨을 거고 백종원 씨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늘 방송에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내 가게도 지켜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이 서류 속에 존재하는 숫자에는 항상 오류가 존재합니다. 이 매출 예상액이라는 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른 매장들의 매출의 평균치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장사라는 게 같은 건물 안에서도 골목 하나만 돌아서면 달라지는 게 상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많이 좀 공부도 하셔야 되고 해야 되는데 백종원이라는 이 브랜드가 붙어버리면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백종원 씨가 내 가게를 지켜주실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질 수 있거든요. 누구나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백종원 씨가 그걸 이용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죠. 또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가 지난해 기업 공개 관련 이제 그 기업 설명회 자리에서 오너 리스크 관련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대답이 어린 제 아이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사고는 안 칠 겁니다라고 얘기를 네네.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백종원 대표는 그 사고라고 하는 범주를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봤던 뭐 갑질을 한다거나 사회면에 실리는 그런 오너들의 사고를 아마 염두에 뒀던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의 계기로 이야기했던 그런 사고의 범주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셀럽으로서 사회적 발언을 많이 해왔고 그 사회적 발언의 상당 부분이 소비자적 관점에서 해왔던 발언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어떤 부메랑이 돼서 왔던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핵심 문제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에 제일 많은 추천을 받은 그 댓글, 베스트 댓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아니 소비자들이 가격 당신 형편 때문에 올렸다고 하면 그냥 그렇습니다 하고 지금 열 줄 알았냐. 그런 소리치던 사람이 바로 내로남불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당시에 정확한 이 백종원 씨의 워딩은 아니 사장님 고충했다고 비싸게 올려받으면 소비자들 다 이해하고 지금 열 줄 알아요? 이렇게 소리까지 쳤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아니 그런데 남한테는 이렇게 소리쳤는데 본인한테는 왜 그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 거지? 라고 되묻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발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진다는 행위와 똑같다.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적용되는 게 바로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기 방에서 혼자 독백 건 거라면 이런 얘기가 안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 발언을 했을 때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아마 그 차원의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로 다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사회적 발언으로 본인의 사업적인 득을 얻었던 점은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지와 신뢰라고 하는. 그러면 득이 있으면 사실 실이 있고 이 실과 관련해서도 온전히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상황이 백종원 씨가 지금 처한 위치가 아닌가.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백종원 대표 입장에서 아마 속으로 그럴지 왜 나만 갖고 그래? 수 있죠.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당신은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게 참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요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뭐 이제 사업을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또 출연자로 출연을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내가 내 업보를 쌓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말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조차 저녁 때 들어가면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은데 나중에 가서 네가 했던 행동과 네가 방송에서 했던 말은 왜 달라라고 나한테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한다면 사실 나는 기억이 안 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는 제가 그런 말 했었나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인기와 유명세를 떨친다는 것과 사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공존하기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시조에 다정도 병이련감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지만 다변은 화근이 될 수도 있다. 네. 백종원 씨가 이제 본인이 뱉은 말이고 사람들이 걷는 기대도 백종원 씨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기대이니만큼 지금 이 논란도 본인이 결국은 잘 해결을 하셔야죠. 결국은 네. 그런 어떤 비판에는 백종원 씨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으니까 예. 비판을 하는 거 근데 아니에요? 그 믿음 자체가 아예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네. 말 줄여야 되는데. 저도 오늘 제 무덤을 판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또 다들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